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2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 보합권에서 출발한 후에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조정받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낙폭을 장중 저점 대비 좀 끌어올리면서 장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3,472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하락세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시장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데다가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주식이 고평가됐다라고 말한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어저께 시장에서 파월이 고평가라고 얘기한 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을 잘 발표를 해서 다시 반도체 쪽으로는 훈풍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반도체인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윤원태 자산전략부 부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코스피가 하락해서 그래도 좀 체감이 덜한데 최근에 좀 증시가 상승을 해도 소수의 대형주만 파티 분위기를 보내다 보니까 좀 시장의 불균형 상태가 심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최근에 대형주 위주의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는 놈만 가는 3분기만 놓고 보면 그동안 3분기 초에는 조방원이 달리다가 9월 들어서는 이제 조방원이 살짝 쉬고 금반지라고 하는 금융, 반도체, 지주가 달렸다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금융과 지주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진입이다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대표주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 수로만 보면은 하락된 종목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 견인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금반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26%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소부장까지 더하면 28% 정도까지 육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융지주라던가 아니면은 금융 그리고 지주까지 한다라면 30%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이들만 달린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갑자기 9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다가 빠져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윗골이 길게 달려서 왠지 고점 찍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출연자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300주밖에 거래 안 됐다. 주문이 잘못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희 하우스 반도체 담당자의 뷰를 조금 전해드리면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도 48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호황이 시작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이제 진입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더라도 이제는 반도체 AI만의 문제가 아니라 AI에서부터 파생돼서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진입 국면에서 지금 저희가 반도체 AI를 쓰고 있는 거는 챗GPT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정도를 쓰겠지만 앞으로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많은 에이전트 AI라던가 아니면은 온디바이스 AI, 거기서 더 지나면 이제 피지컬 AI까지 가기 위한 진입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 지금 이제 심화되는 거는 저도 몇 주 전에 저희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윈도우 10이 종료된다고 PC를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PC가 교체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디램이라던가 낸드 메모리 수요가 더 급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미 디램이라던가 낸드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공급량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재고가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디램 재고가 한 4주에서 5주 정도밖에 재고가 없었는데 더 줄어서 지금 이제 3주에서 4주 정도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낸드는 더 빨리 지금 재고가 줄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그동안에는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 위주로
하이닉스만 주목을 받았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HBM 플러스 과거의 레거시 반도체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PC 살려면 빨리 사야 되나요? 우선 당장은 최근 들어서 회사 기업의 PC 네.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제 데스크탑을 2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2대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작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AI 쪽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반도체 칩 쪽에서는 반응이 이렇게 있는데 카카오 주가는 어제 뭐 개편들 내용들 보면 AI 쪽에다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개편이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카카오 주가 움직임 보면 약간 뭔가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이건 기대했던 바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그거에 대한 실망감인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건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 다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카카오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많이 부풀려졌었는데 발표되고 나서 주요 커뮤니티를 가보니까 업데이트 하지 말라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업데이트 끄는 방법이 지금 막 돌고 막 돌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를 살펴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용했던 카카오톡은 메신저 역할을 했던 카카오톡이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거는 슈퍼 앱으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뭐 AI 기반의 다양한 기반을 충족하고 거기다 SNS 기능까지 더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초기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 원래 이거 메신저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지고 무거워졌어? 라고 인식을 하는 게 지금 초기 반응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뭐 챗GPT도 이번에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챗GPT 어플 바로 안 켜고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한다 보면 좀 더 기능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발표되고 나서 거기에 또 광고까지 붙었다고 해서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애플은 오히려 지금 SNS 쪽은 약간 뒤처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문자 보내는 서비스는 SMS 쪽 문자 보내는 건 더 오히려 좋아지고 카카오 같이 되는 거 같이 나오던데 네. 그런 게 이제 무슨 카카오의 쉐어를 좀 가져가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우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톡의 지배율이 너무 높다 높으니까. 보니까 사실상 뭐 국민 앱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플 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뭔가 불편함이 더 심화된다라면 이탈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용자가 이제 과거에 저희 문자 쓰는 것보다 이제 카카오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AI 전략을 이제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의 AI 전략은 저희가 11월이 돼야지 딱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우선 오늘 이번에 발표됐던 카카오의 AI 모델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수익 모델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기존의 챗GPT 기능을 추가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화 요약 기존에 있었던 대화 요약 같은 기능 정도만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에이전트 AI를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카카오를 어떻게 보면은 본보기 삼아서 발표되는 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용자 편의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AI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앱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조금 더 플러스 되는 효과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랑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제 회동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거의 통화 수합 얘기, 뭐 그다음에 관세 얘기 다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구군이 걸린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3,500억 달러를 저희가 지난번 협의를 하고 나서 쉽게 그냥 협의했다라고 끝냈는데 사실 이 3,500억 달러라는 자금에 대한 조달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방법에 대한 논의가 들어갈수록 이 돈이 작지 않은 돈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400조 원 정도면 올해 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780조 원이기 때문에 거의 1년의 정부 예산안의 반을 미국에다 퍼주는 형국이고 이 그냥 퍼주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뭐 수익 모델을 가져오던가 아니면은 뭐 환율에 대한 협상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 협상이 난항을 겪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오늘 구윤철 재무부 장관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지 결과를 가져오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좋은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은 지금 그 원달러 수합
무제한 수합을 한국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합은 FOMC 그 페드가 결정을 할 일이라 연준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먼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정치권 야당에서는 이거 서명 못 받아온다고 계속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장기간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본처럼 단기간 내에 서명했다가 오히려 조금 뭐 시급한 서명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500억 달러의 이 구군이 걸려 있는 입장에서 또는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25% 관세 차라리 받자라고 하는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25%의 관세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보복 관세를 매기고 거기다 뭐 방위비 분담까지 매기게 된다면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혈맹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혈맹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한국의 경제성 입장에서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펙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아마도 서울에 와서 호텔을 묵는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을 잡았대요. 근데 트럼프는 안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중국이랑 또 뭔가의 다른 협의가 에이펙 때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트럼프가 또 난리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그 G20 회의였었나요? 트럼프가 온다 그러고 취소했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과거에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트럼프는 잘 안 가는 성향인 것 같아서 혼자만 주목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걸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주목받는데 또 지금 이 글로벌 관세 국면에서 가면 사실은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회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냥 얼굴만 내밀고 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정말 노벨상을 받고 싶은 걸까요? 어제 밤에도 또 내가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근데 이게 정치 문제랑 또 경제는 또 같이 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고립주의로 가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투자처로 좋은 투자처인지 지금 그 신뢰성도 계속 저는 의문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성공하려면 뻔뻔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지금 이 국면에서 평화상을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찾아보니까 노벨 평화상 추천이 9월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지금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천 기간인데 그 기간을 노리고 한 발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본인이 해왔던 지금까지의 이 업적을 보면 바뀌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위원이라면 오히려 반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입장에서만 보면 평화가 아니라 지금 전쟁을 야기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다른 그 국가들의 전쟁을 막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상 까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한테 히토류를 어떻게 보면 식민지화하려는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이 어떻게 평화상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의 국가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라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타 국가들에게 투자를 유도해서 우리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니네가 메워줘라고 하는 부분을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안에서의 평화상을 수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노벨 평화상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뭐 패권 국가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조만간 미중 관세 협상이 또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국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우위로 올라서는 기존보다 조금 우위로 올라서는 스탠스가 보이고 있어서 과연 미국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트럼프가 그동안 타코랠리라고 하는 끝에 가서는 다시 또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중국과의 협상에서 얼마 전에 그 연장 기간을 또 뒤로 미룰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본다라면 아주 장기적인 패권 그 글로벌 패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올라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히토류라는 무기를 중국이 너무 강력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중국의 협상 우위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어저께 알리바바에서 이제 엔비디아 없이 우리도 할 수 있어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6가지, 7가지의
모델들을 다 발표를 한 번에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이 중간에서 반도체를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양쪽 나라에 다 팔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 못 팔게 할 것 같잖아요. 왠지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어떤 임팩트를 받게 될까요? 왠지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도 팔고 싶은데 우린 더 팔고 싶죠. 그렇죠. 우선은 뭐 알리바바 그 발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먼 기간이 남아 있겠지만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가는 그 과정에서는 막 그렇죠.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똑같이. 한국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납품을 하고 싶겠죠. 네. 그리고 완전 초기부터 시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배하기 위해서는 엄청 매력적인 국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동안 뭐 엔비디아에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수출 것처럼.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제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루트를 뚫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먼 얘기겠지만 중국의 계획표 상에서는 뭐 앞으로 뭐 좀 길게 보면 10년 안에서는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또 뭐 트럼프 발언도 있지만 간밤에 나왔던 발언 중에 체크해 볼 만한 건 또 파월 발언도 있지 않나 싶은데 파월이 지금 주식시장 고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또 미증시가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쉬어갈 상황에서 그냥 우연히 그 말이 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파월 입장에서는 할 만한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연준 입장에서 양대 책무가 이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무가 금융 안정이거든요. 근데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S&P 500 밸류에이션이 P가 한 23배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 우리 조금 이제 많이 올라왔어라고 조심하는 어닝을 주는 듯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트럼프를 어떻게 망하게 하려고 한 발언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발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상승 추세를 벗어나긴 저는 쉽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단순하게 이제 9월 FOMC에서 인하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인 문제로 10월이냐 뭐 올해 연내 한 번이냐 두 번이냐를 떠나서 내년까지 이 사이클이 이어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의 구조상으로만 본다라면 연착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파월도 발언에서 금융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은행들의 건전성도 좋고 가계들의 건전성도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저소득층이 조금 어려운 국면이긴 하겠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런 과정이다라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면 유동성 장세로 어떻게 보면 증시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어저께 파월이 얘기할 때 저는 예전에 처음에 저 직장 들었을 때 이제 있었던 그린스펀 코멘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이성적 과열이라 그러면서 이제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2, 3년 동안 완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거의 200% 이상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어차피 뭐 파월이 얘기를 해서 잠깐 하루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뭔가 언젠가는 터지겠죠. 근데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반도체나 아니면 AI 관련돼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우선은 지금의 위기 리스크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면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각 국가 재정에 대한 재정 이슈들 위기. 이거 말고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이 악화가 되고 신규 고용이 불어지긴 했지만 그 부분도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이 불어져서 소비가 둔화되는 국면이긴 하겠지만 그것도 급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만한 고용 둔화와 완만한 소비 둔화로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워낙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정 이슈가 이제 조금 각 국가들의 재정 이슈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의 재정 숫자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극단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정 이슈를 걸고 넘어지는 정치적 이슈가 지금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치적 이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작년 연말에 가장 먼저 겪은 국가긴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도 정치적인 이슈, 일본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정치적인 이슈에 어떻게 보면 재료로 사용되는 게 재정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정치적인 변동성만 조금 축소가 된다라면 재정 이슈도 어떻게 보면 좀 디레버리징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게 실제로 누가 빚을 졌냐. 개인이 빚 졌으면 바로 파산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빚 졌으면 바로 파산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브프라임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재정이란 얘기는 정부가 빚진 거잖아요. 뭐 돈 찍는 사람이 빚졌는데 뭐 내가 내 파산시키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이 정말 나빠? 근데 유럽은 더 나빠. 일본은 더 나빠. 중국은 거기도 아니야. 그럼 뭐 선택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선은 재정만 보면 오늘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어제 원래 오늘 일이 그랬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네.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IMF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마저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지금 저는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그냥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이슈몰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부터 이 정치적인 이슈가 시작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부러뜨릴 만한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마이크론 실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AI 버블이다 싶을 때마다 아니야라는 반박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적 자체도 좋았고 지금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제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선은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AI의 버블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라고 지표는 그 실적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이번에 그 HBM이 아니라 HBM에서 파생되는 저장 메모리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한 거잖아요. 네. 스토리지라던가 그런 부분이 워낙 급증을 하고 그게 실적에서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AI에서부터 시작된 파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레거시 메모리까지 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파생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AI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를 이제 확장하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도 좋았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AI 버블의 논란이 아니라 이제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이제 블룸버그에서 갑자기 엔비디아, 오라클, 오픈 AI 이렇게 여럿이 다 같이 폰지처럼 자금을 회전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솔직히 그 회전시킨다는 말이 이제 뭐 좀 막말하면 폰진 거잖아요. 그렇죠. 너 주고 너가 다시 주고 나 주고 이렇게 뺑뺑 돌린다라고 돌고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볼 만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면 어저께 스타링크도 이제 땅 어디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발표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우선 엔비디아가 촉발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인텔에도 투자한다 그러고 이번에는 또 저기도 투자한다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욕심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GPU만 팔던 회사가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픈 AI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좀 많이 사줘라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된 생태계 안에서 그 엔비디아가 살아남기 위한 이제 영업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태계 구축까지는 아직까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 지금은 영업 전략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틱톡도 오라클이 뭐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라클, 오픈 AI, 엔비디아 이렇게 해서 뭉치면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아니겠다. 그럼 애플이나 이런 쪽은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B2C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틱톡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면.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지 네. 않을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을 형성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에 그 껴들어가서 납품하고, 네, 그게 그렇죠. 라인업이 된다면 최상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연합이 됐을 경우는. 네,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HBM4인 것 같은데요. HBM4가 지금 내년 초에 이제 납품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경쟁 업체가 마이크론이잖아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근데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HBM4의 그 상향은 속도가 더 우선시되는 거고 마이크론의 HBM4는 전력 효율이 좀 더 강점인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BM4 시장으로 들어간다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강 체제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계속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국면이지만 앞으로의 상승 국면도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AI가 뭐 계속해서 더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같이 또 오르는 산업들도 있잖아요.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전력이긴 네, 한데 지금 이 AI의 가치 사슬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우선 당장 보면은 뭐 전력기기도 맞는 것 같고요.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보면은 이게 이제 전기차 산업이 아니잖아요. 테슬라는 테슬라는 이제부터는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과 아니면은 그 에이전트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눌렸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다가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살짝 누그러뜨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확장 국면은 뭐 온디바이스 AI, 거기에 뭐 피지컬 AI까지 아직 시작도 안 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면에 진입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테슬라라는 기업도 그렇고 아니면 전력기기 산업도 아직까지 한국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추진한다라고 공약만 제시했지 현실화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시작된다라면 한국의 전력기기 산업들도 이제 시작될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번질 룸은 엄청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AI를 뭐 삼성전자 정말 못 잡았다라고 하면 전력 쪽을 지금 가져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놓고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 사는 게 단기간 내에서는 좀 더 상승 국면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리 보게 되면 전력기기 산업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은 2026년도 한국 정부 예산안을 보더라도 에너지 고속도로보다는 AI 산업에 지금 10조 원 투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 각국의 주요 국가들이 다 AI 투자한다라고 하지 전력망 투자한다라고는 아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으로만 본다라면 들고 길게 가겠다. 그러면 전력기기가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성과로만 본다라면 여전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이제 시작인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저희가 한번 쭉 다 훑어왔는데요. 이 시장 상황에서 조금 흔들리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너무나 쏠림 현상도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투자자분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투자자분들 중에 혼란스러워하실 분들이 조방원인 것 같아요. 조방원 들고 가셨다가 최근에 아니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왜 또 꺼지고 있는 거야? 조방원 끝난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조방원 섹터에 대해서는 우선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순환매 측면에서 이제 이 비싼 거를 팔고 지금부터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분위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이나 방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반지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만 달리고 있고 금융과 지주는 또 지금 살짝 또 처지고 있잖아요. 관련돼서 보면 내일 이제 국회가 열리는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자사주 소각 통과잖아요. 근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국회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 법안 통과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이슈도 당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음 국회를 10월 또는 11월 국회를 노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투자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만약에 내일 이제 국회 통계에서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이슈가 뭐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넘어간다란다면 조금 더 기다려서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자사주 소각 이슈는 계속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코스피 5천 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믿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코스피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미국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양쪽을 다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지금 달러원이 무서워서 이제 1,400원 근처니까 솔직히 미국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이제 달러원 자체가 이제 더 위로 갈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AI도 어차피 미국이 AI 다 가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걔가 안 되면 우리도 안 될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은 오히려 원 소스인 미국을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당장만 놓고 보면 저도 미국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조방원
금반지에서 반도체만 빼고 나면 지금 조금 쉬어가는 국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이제 유동성 랠리가 시작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지수를 투자하더라도 미국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은 맞을 것 같다. 물론 S&P도 지금 엄청 밸류가 높은 상황이긴 하겠지만 상승 모멘텀으로 본다라면 아니면은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S&P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하루에 뭐 0.3, 0.5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게 그렇게 담고 있는 게 오히려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국면으로만 본다라면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미국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면은. 네. 믿음을 갖고 라는 말이 귀에 팍 박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한 강경 발언을 하자 방산주들이 올랐습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을 침범할 경우 해당 나토 회원국은 이를 격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최근 러시아 드론과 전투기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나토는 러시아에 경고를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방산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5.38% 오르면서 105만 8천 원에 마감했고요. 현대 로템이 오늘 2.01% 오르면서 22만 8천 원, 한화 시스템도 오늘 3%대 강세 보였고 세트랙 아이와 우리기술이 각각 5%, 4%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논란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원전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4.44% 오르면서 65,900원에 마감했고요. 에너토크가 15%대 급등하면서 9,400원, 성광밴드가 오늘 5%대 강세 보였고 한신기계와 한택이 각각 7%, 5%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업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부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스트래티지, 그리고 증권거래 플랫폼 기업 로빈훈 마켓츠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트마인입니다. 현재 주가는 5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6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비트마인은 9월 기준 200만 이더리움을 확보하면서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자 스트래티지를 이은 2대 암호화폐 트레저리 회사로 우뚝 섰는데요. 보유한 이더리움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이른바 스테이킹으로 연 3에서 4%의 수익을 얻고 이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 더 많은 이더리움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전략 덕분에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월가 최고의 암호화폐 전문가인 톰리가 이사회 의장으로 합류해서 지분을 매입했고 유명 투자자인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투자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트래티지입니다. 현재 주가는 32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55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3%에 달하는 63만 개를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 무려 14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2배가량 높은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 이율보다 싸게 발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고 비트코인 가치가 오르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향후 2년간 84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요. 또 다른 목표는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건데 2023년에 주당 0.91개였던 비트코인 보유량이 2024년에는 1.59개로 74%나 증가했고 올해에는 25%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로빈훗 마켓입니다. 현재 주가는 126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는 16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8월 한 달간 암호화폐 거래 대금은 2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0%나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는 지수 옵션과 선물 거래를 출시해서 증권 거래 범위를 넓혔고 6월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해서 글로벌 시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 유럽 시장에서는 토큰화된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7, 8월 암호화폐 거래 대금은 568억 달러로 지난 2분기 전체 거래 대금인 35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고 현재 수탁 자산은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자 수익도 크게 늘었는데 9월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인데 안보 협상은 오히려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문제는 결국 국방비 증액입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까지 얽혀서 한국 방위산업하고 투자자들 모두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리 방산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안보 협상은 순항 중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결국엔 또 국방비 증액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이 GDP 대비 3.5에서 3.8%까지 올려야 된다. 이 요구 현실적일까요? 먼저 최근에 이제 관세 동맹이라는 말까지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난항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로 최근에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GDP 대비 2.5% 내외의 국방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요구에 의하면 뭐 3에서 5%까지 증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유럽의 상황을 보면 유럽도 지금 유럽 연합이 이제 내년도 5% 이상의 국방비를 증액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좀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내년도 정부 세출 예산 규모도 역대급 규모인 슈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는 국방 예산 8% 정도 증액된 약 66조 원으로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보다도 미국의 요구에 의하면 더 편성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국방비 증액이 우리는 좀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러한 안보에 있어서 국방비 부담액은 늘어나고 있으니 사실 이런 재정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나갈 것인지 그게 이제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업계의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미국의 무기를 사라는 거잖아요. 방위비 중에도 뭐 유럽에서 사는 것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보통 미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사고 있고 뭘 사야 되는 거예요? 미국 무기를 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무기 수입 국가 빅5 안에 매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매년 도입하는 해마다 이제 무기 도입의 이제 주된 이제 무기는 이제 미국산 무기, 미국산 뭐 비행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투기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각종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요 핵심 무기 체계는 대부분 미국산 무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로부터 무기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도입되는 무기의 상당 부분은 이제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구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더 구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인 것 같은데 35%면 거의 2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 부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단순히 무기를 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적게는 2배 내지 3배, 뭐 최근에는 5배 내지 이제 급기야는 10배까지도 요구를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레토릭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우리 우방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도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액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말씀하셨던 미국산 무기에 대한 추가 도입 그리고 국방비 증액을 하라는 요구 이러한 것들은 지금 상당한 우리에게는 압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비 증액과 이 무기를 구매하는 게 다른 카테고리인가요? 아니면 무기 구매하는 걸로 방위비 분담금도 같이 좀 쳐주겠다 그러니까 이건가요? 일종의 우리는 이제 결국은 빅딜을 하는 것으로 이제는 테이블 위에다 그걸 다 의제로 올려놓고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가령 사실은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협상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의 한미 간의 다양한 의제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우리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어차피 또 중국이랑 중간에 우린 또 껴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방산 업체들은 또 히토류도 또 사와야 되고 중국도 결국은 히토류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도 또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는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무기에서 실제로 히토류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졌길래 저렇게 미국도 좀 이렇게 좀 봐주는 느낌이 들까요? 생각보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7일 한미 정상회담 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산 마그네틱, 중국산 연구자석 얘기를 갑자기 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도 이 전 세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히토류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레어 어스 그러니까 이제 희귀한 흙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사실을 히토류에 이제 17가지 원소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 히토류의 원소를 금방 우리도 확인할 수 있고 일상에도 이제 널리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생산성과 채굴성을 따져서 이게 경제적 가치와 실제로 성능이 이제 발휘될 수 있는 이제 채굴 가능한 히토류 전 세계 매장량 70%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히토류를 보유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히토류를 재련 가공하는 게 필요한데 이 핵심 기술을 또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재련 가공된 산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전 세계 히토류의 물량 90%를 중국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이 히토류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더욱이나 최근에 이제 심각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30년 전부터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중국 지도자가 이 자원을 무기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토류가 중국에 히토류가 있다면 이제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는 이제 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결국은 이러한 히토류에 대한 상황 그러니까 사실 제가 2021년 그해 연말 이제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제가 청와대 이제 안보실에 제가 좀 근무를 했었는데 요소수 하나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의 말씀드린 이 요소수와 히토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히토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중히토류는 이제 고온임에도 그 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성능 연구 자석을 뜻하는데 이 중히토류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전기차의 모터 또는 드론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이 중히토류가 필수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중히토류를 비롯한 히토류에 대한 대부분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4월 이제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도 히토류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지만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히토류는 엄격하게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방산에 사용되는 무기에 히토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히토류가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방산 업체들이 이제 뭐 다양한 무기를 생산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도 무기 그리고 소나와 같은 수중 음파 탐지기, 그 다음에 레이더 장비,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핵심 무기 체계의 주요 장비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이 중히토류가 지금은 이제 품귀, 이제 결국은 올해 연말이 재고가 소진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부와 우리 방산 업계에서는 사실 이 좀 이런 속내를 지금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이죠. 지금 방산 업체들은 지금 이제 뭐 전쟁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도 그래서 계속 이제 방산 관리는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료가 없어서 내년부터 못 만들면 그냥 매출 떨어지고 순익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실제로 주가도 반영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 제가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데 최근에 이제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뭐 대표님이나 또는 거기 이제 부사장분들, 임원분들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주가에 굉장히 민감해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동안 방산업체들이 주가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던 때가 있었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워낙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다 단기간에 보니까 올랐고.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지금 그 방산주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민감한 좀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히토류 문제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국익을 고려하고 산업의 특성과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어떤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방산주의 지금 앞으로의 이제 주가 전망도 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게 현재 방산 주요 4개사의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 수주 잔고는 계약을 한 계약 물량이지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향후 납품을 해야 되는 물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계약은 따냈는데 이제 납품에 지장이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중국에서 안 주면 못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서 안 주면 못 만듭니다. 근데 중국이 무기에 사용되는 방위 산업에 쓰이는 히토류는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이제 구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핸드 캐리어 이제 여행을 갔다 오는 척하면서 이제 밀수를 하거나 밀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심각한 좀 외교적 결례가 되고 이건 또 어떤 무역이나 통상 또는 그런 산업 정책에 있어서 우리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또 히토류 문제는 일단은 빨간불이 켜진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 각국 방위비 증액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보면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같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히토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히토류를 대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납기 지체가 생기겠죠. 그동안 우리 K방산의 가장 우수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납.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준수 능력이 탁월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계약 연장과 계약 기간을 이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강점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가장 또 심각한 게 방금 말씀드린 중히토류 중에 그 사마륨 코발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네오디듐 그 철붕소라는 게 있는데 너무 아마 일반인 어려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저게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없으면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유도 무기, 미사일, 각종 이 무기 체계 핵심 장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무기 체계의 핵심은 또 유사시 무기 체계의 그러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품질이나 그런 신뢰성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어떤 위급한 전투 또는 전쟁 상황 속에서 그 무기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무기의 성능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심각한데 업계에서는 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게 또 히토류가 쓰이는 게 무기마다 또 다른가 봐요. 뭐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은 히토류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부담이 크다 이런 걸 제가 봤었거든요. 가장 이제 전 방산업체가 다 동일한 상황인데요. 이제 어떤 입장이나 상황이 조금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좀 심각한 건 지금 LIG 넥슨이 가장 심각하죠. 왜냐하면 핵심 그 이제 소형 모터, 그래서 이제 구동기와 전동기와 같은 이러한 모터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러한 유도 무기나 미슬,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련 분야인데 LIG 넥슨이 좀 가장 크리티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현대로템, 카이 다 해당됩니다. 전부 사실상. 다네요,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방산 체계업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주요 방산 대기업들을 체계업체, 그리고 이제 체계업체 하위에는 부체계와 협력사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고성능 소형 모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 무기를 만들 때 LIG 넥슨이 그 고성능 소형 모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1차 벤더나 협력사들이 그러한 구성품이나 장비를 만들면 LIG 넥슨은 체계 종합업체로서 완성 플랫폼을 이제 조립을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LIG 넥슨이 직접 그 히토류 원료를 갖고 그 소형 모터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일단 본인들은 이제 협력 업체로부터 이러한 그 소형 모터를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납품을 받아서 조립만 하는 입장이니까 당장은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산이죠. 예, 당장에 이제 납기 지체가 불보듯 뻔하고 그리고 향후에 물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것인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히토류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조차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보유하거나 생산 가능한 그 중히토류 보유량이나 이런 것도조차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나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밀이니까요. 뭐 무기 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문제는 이제 지금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통관 절차라든가 수입 절차에 의해서 보유한 것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중히토류의 재고 일부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밝힐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겠죠. 알려줄 수가 없죠. 네, 알아도 알려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와, 이건- 저도 지금 조금 좀 톤다운해서 얘기하기가. 여과해서 지금 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보다 더 상황은 심각합니다. 거기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갑자기 또 나토에서 러시아가 비행기 날라오면 전투 격추해라 막 이런 식으로 더 오히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작되는 느낌도 있는데 약간 국방 전체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최근에 국제 정세 자체가 워낙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권역별 또는 지역이나 국가별로 한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중동으로부터 그리고 뭐 아시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한 그런 여파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종의 도미노 현상과 같이 지금 점차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 그리고 갈등과 긴장의 고조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민감한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내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도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관세 또는 어떤 좀 과도한 어떤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동맹국의 우리 우방의 명분과 실익을 챙겨주되 우리는 국익과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보장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북극성 드라마가 생각이 나면서 아니, 이거 지금 진짜 열심히 보셨나요? 전쟁 나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 동북아 영내라는 게 결국 중국, 한국, 뭐 일본 이쪽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대만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예요? 동북아 지역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결국은 이제 처음에 우리 사회자분께서 우리나라가 낀 나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맞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주변 나라만 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결국 이 나라들은 오늘날 강대국 아니 그 이상의 초강대국들인데 이 초강대국들 사이에 우린 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그래 게다가 또 지금 밑으로 보면 그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는 좀 불안한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뭐 국제 관계나 또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무역이나 통상, 결국은 우리 산업이나 경제 분야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세적인 측면에서는 동북아가 상당히 지금 뜨거운데 또 무기 시장 측면에서는 다음에 가장 핫해질 시장이 중동 시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6월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그리고 중동은 언제고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또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정세를 보면 이게 꽤나 오랜 역사 속에 그런 갈등과 그리고 또 끊임없는 그런 전쟁의 반복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러한 전쟁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동이죠. 그래서 중동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동의 여러 좀 복잡한 헤게모니 속에서 사실은 그 어떤 평화의 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 이제 무기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 해마다 전 세계 무기 순위의 수입의 한 1위 내지 2위 또는 2위 내지 3위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가 좀 많이 부상을 해갖고 인도가 또 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한테서요. 이제 인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무기를 수출을 이게 원래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그죠. 2022년 일종의 전쟁 특수를 맞이하면서 이제 무기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제 인도가 전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중동은 일종의 그런 오일머니를 통해서 중동의 막대한 그런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제 해외에서 무기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러한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요에 직접적으로 투영되고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히토류가 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 몰랐어요.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히토류가 도대체 뭐야? 그리고 히토류를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게 이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방산업계의 종사자분들도 그 방산업체 대표님이나 임원분들도 히토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히토류가 없으면 우린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무기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 히토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일반 커머셜의 민수 시장에서는 수출 통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데는 수출을 금지해 버렸다는 거. 그리고 히토류의 가격조차도 지금 20배에서 30배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폭등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그 가격을 주고서라도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거 뭐 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동북아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찝찝해지는. 그래서 뭐 전쟁 무기를 더 어디가 더 잘 팔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환율까지 같이 1,400원 막 이렇게 가니까 진짜 무슨 일이 생기나? 뭐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조금 무거운 이야기,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저도 마음이 좀 편치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방산주에 대한 접근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또 많이 급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롱텀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다음 날 받아보는 게 이제는 당연해졌고 또 수년 전 쿠팡은 로켓 배송을 도입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일찍에도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쿠팡이 로켓 배송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혁명이다, 막 혁신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벽 배송을 넘어서 당일 배송까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은 또 다른 변화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LS증권 오리나 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대 반쿠팡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이버가 컬리랑 협업해서 쿠팡에 맞선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롱테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카테고리에 특화돼서 판매하는 게 아닌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 분야는 이제 네이버와 쿠팡으로 이미 시장 양분이 끝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네이버, 쿠팡이 누가 더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은 이제 네이버가 사업 부문으로 봤을 때 이제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부문이 광고 쪽이랑 커머스 쪽인데, 근데 광고는 사실 경기를 좀 많이 타다 보니까 거의 5에서 7%대로 성장세가 조금 안착화된 상황이고, 이제 그나마 저희가 성장을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부문 중에 하나가 커머스여서 이쪽을 좀 공략을 하고 있고, 보셨겠지만 이제 올해 3월, 4월 들어서 이제 플러스 스토어 앱을 따로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컬리와 협업하기로 결정을 이제 발표를 상반기 때 했고, 그리고 6월부터는 판매 수수료 도입을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것 대비해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조금 높이는 그런 효과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 네. 실적 보면은 네. 매출이랑 거래액,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네. 네이버랑 쿠팡 두 개가 있을 때 매출이 한쪽은 23조고 한쪽은 1조고 거래액이라는 게 오히려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제 크게 나와 있잖아요. 네. 네이버랑 쿠팡이랑 이제 운영되는 방식이 달라서 저렇게 구분이 되지는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유통업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총매출액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터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명칭이 그게 이제 거래액이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백화점 가서 100만 원짜리 코트를 샀을 때 총매출액은 100만 원으로 찍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백화점이 수취하는 수수료, 이제 뭐 예를 들어 30%라고 했을 때 30만 원 매출로 찍히는 게 여기 보시는 매출액 및 순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재고 부담을 지고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판매되는 금액 자체가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차이가 여기에 이제 금액이 좀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금액 전체가 배달로 이제 배송되는 모든 상품의 그쵸. 금액이다 네, 이렇게 보면 거래액 되는 건가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네이버가 이제 수취하는 그 수수료율 베이스로 봤을 때는 여기 보이는 매출액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드라이브가 좀 걸리는 부분이 이제 커머스이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커머스 쪽에 좀 진출을 했고, 그리고 신선식품이나 음식료품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전후로 좀 많이 발생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진출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약간 적자 때문에 사업을 종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식료품 쪽은 지금 확장을 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홈플러스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약간은 경쟁을 완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이버가 최근에 컬리랑 같이 좀 이쪽 카테고리를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네. 알리바바나 네. 알리페이,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뭐 네. 테무 이런 데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MAU 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 봤을 때 쿠팡이 1등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등, 3등이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 테무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자는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상품군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이 식료품 담당 MD를 지금 채용을 이제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이소나 뭐 아니면 저희가 롱테일 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그런 생활용품이 이제 주였다면은 그거 외에도 어떻게든 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식료품이나 약간 화장품이나 이런 고관여 상품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뭐 저희 질문 이제 주실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미국 쪽에 이런 직구 변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 신경 쓰느라고 약간은 좀 주춤하는 상황인 것 같고 올해 전반적으로 유통업도 그렇고 이커머스 좀 한정해서 봐도 그렇고 약간은 좀 어깨가 재편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네이버가 1등, 2등이었는데 왜 갑자기 알리바바, 테무가 위에 있죠? 네이버보다? 아, 그건 거래 기준이고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린 2등, 3등은 활성 활성 사용자 유저. 수 네, 기준. 사용자 수가 그럼 네이버는 그렇게 적은데도 매출이 많은 거예요? 활성 사용자 수가 네이버가 이게 애매한 게 왜냐면 네이버 원래는 기존 앱 안에서 이제 쇼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쇼핑만 따로 봤을 때에는 쿠팡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인 거고 근데 네이버가 올해 4월에 이제 플러스 스토어 앱을 따로 런칭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시면 한 4,500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쿠팡은 말씀드리면 거의 3천만 명 가까이 지금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하면 네. 사실 알퇴시의 그 영향력이 좀 네.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약간 조용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MAU로 봤을 때는 상위권에 지금 앱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이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내수 시장 안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굉장히 직구로 많이 판매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사실 미국에서 $800 이하로 개인이 이제 구매를 했을 때에는 이제 세금 없이 그냥 받아볼 수 있는 직구 형태가 활성화되었었는데, 근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실제로 약간은 구매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넘쳐나는 그런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덤핑하기에 좋은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이제 저희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적자가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 누적이 되어 왔다 보니까 뭔가 서로들 다들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그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약간 내실을 좀 다지는 그런 해가 올해인 것 같고 보셨겠지만은 뭐 정육각이라든지 코로나에 좀 낮은 금리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 업체들이 조금씩 약간 좀 어려워지면서 업계가 재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신세계랑 네. 또 해가지고 이마트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네.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또 법인을 만들겠다고 하고 네. 그것도 허가를 받은 거죠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일단 지마켓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이마트 스타컴에 인수되기 전에까지만 해도 이제 흑자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고 있었던 그런 업체였는데 공교롭게도 인수되고 나서부터 약간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이버 쿠팡으로 이미 롱테일 쪽은 시장 양분이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뭔가 해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알리익스프레스랑 이제 좀 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알리익스프레스도 뭔가 MAU는 이제 2등으로 마무리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가려면 결국에는 한국 셀러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품군도 더 다양화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서로의 좀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실적에선 사실 스타컴 적자도 적자지만은 이제 지마켓 적자도 꽤 이제 기여까지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연결 실적에서 빠지고 밑으로 지분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실적의 좀 변동성에 있어서는 좀 과거랑 달리 약간 더 미미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경쟁은 엄청 심한 네.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서로 차별화되는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전략들은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신세계그룹도 뭐 바로 퀵 이게 약간 네. 즉시 배송 이게 배민 비마트 같은 느낌이어서 네. 무슨 차별성이 있나 싶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바로퀵 이제 시작한 거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퀵커머스 형태로 이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하면은 1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였었고 지금 한 19개 점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이마트가 쓱닷컴 실적이 사실 적자를 굉장히 줄여왔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2분기 때 보셨겠지만은 이제 CJ 대한통운하고 같이 이제 대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생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택배랑 같이 이제 온다라는 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조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선식품 및 온라인 주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마켓 이쪽보다는 좀 쓱닷컴 쪽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구멍난 부분을 좀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나온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마트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유통주에서는 이렇게 네. 이제 배송이나 이런 게 아니고만 보면 현대백화점이랑 뭐 이런 게 롯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거잖아요. 양쪽하고는 유통 중에서도. 이커머스랑 이커머스랑 전통의 전통 유통업체들, 쪽이랑.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 간의 어떤 상호 시너지나 이런 건 아예 없나요, 보통? 없었죠, 딱히. 원래 예. 롯데는 백화점 같은 거를 좀 이제 좀 럭셔리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네. 된 거죠, 잘. 그쵸. 아무래도 백화점들은 지금 성장세 자체가 뭐 한 3~4% 정도 기존 점포 신장률 기준으로 나오면은 잘했다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 사실 품목 중에 가장 수익성이 좋은 품목이 의류인데, 근데 이런 의류가 무신사나 아니면은 뭐 W 컨셉이나 이런 최근에 또 디자이너 브랜드 위주로 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이 넘어갔다 보니까 성장세가 잘 안 나오고 있고, 대신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품군이 결국에 명품이랑 식품 쪽인데, 이게 대표적인 좀 낮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군이어서 매출이 성장을 하고는 있으나 이제 이쪽은 좀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지누스 인수한다든지 면세점 쪽으로 확대한다든지 이제 그런 전략을 좀 펼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신사 이야기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또 무신사는 언제 상장될까 궁금하기도 네. 하고, 근데 일단 지금 보면 무신사 자체 성장세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쵸.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네. 올리브영 다이소 간 다음에 무신사 간다라고 네, 네. 하고, 지금 무신사 자체 상황은 어때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이 작년에 거의 성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매출 성장 및 이제 수익성 신장을 이루어낸 회사들이 올리브영, 다이소, 그다음에 무신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2분기 때도 뭐 보셨겠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를 했으니까 전체 저희가 의류 소비하는 것 대비해서는 진짜로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2% 증가를 하면서 양호한 실적, 그리고 다른 레거시 유통업체, 전통 유통업체들이랑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사의 스페셜티가 뭐예요? 정확히는? 일단은 디자이너 브랜드,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랑 비슷한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리브영이 한국의 이제 인디 K뷰티 브랜드들을 좀 흡수하면서 같이 성장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신사도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한 매출 1,000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률 한 20~30%씩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마땡킴이나 아니면 마르디 메크르디나 아니면 마리떼 프랑스와 저거나 보통 그런 브랜드들, 그리고 뭐 한남동 이태원 등지 가보시면은 뭐 드파운드, 뭐 블루 엘레펀트, 뭐 썬범 근데 폴리트 너무 비싸던데 생각보다. 그런 게 생각보다 비싼데 생각보다 더 잘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비싼데 잘 팔려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SPA, 유니클로나 자라 같은 브랜드 대비해서 디자인 및 핏은 좋은데, 근데 이제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및 명품보다는 저렴한 그런 약간은 10만 원, 20만 원 사이대의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 Z세대들한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같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 화장품 부문에서 사실 올리브영이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근데 그 시장은 좋은데 지금 플레이어가 딱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신사도 최근에 뷰티 쪽으로 강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근데 보시면 패션이랑 되겠습니다. 뷰티로의 확장은 뭔가 와닿는데, 요새 보면 무신사에서 생활용품도 판매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략인 건지. 일단은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10조 원 밸류가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 제가 레포트도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순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줘야지 가능한 밸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마지막으로 받았던 밸류가 한 3조 중반에서 4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근데 과거에 마켓컬리가 상장을 하려고 했었을 때 프리 IPO 때 직전 받았던 밸류가 4조 원이었었고, 그
그리고 이제 상장을 위해서 타겟했던 이제 밸류가 6, 7조 원이었었다 보니까 무신사가 지금 비슷한 밸류를 마지막에 받았는데 10조 밸류를 타겟하고 있다는 건 되게 공격적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몸집을 많이 키워놔야 좋은 거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방면으로 지금 상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용품 쪽에서 뭐 최근에 무인양품도 이제 롯데 뭐 같이 해가지고 많이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성장세가 괜찮고요. 그래서 뭐 무신사 안에 있는 2구에 29cm 거기가 지금 이제 홈 쪽으로 또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어서 같이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포인트 볼까요? 오늘 밤도 그냥 어저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기술주들이. 그래서 오늘 정도 반등을 못 해주면 기술주에 대한 좀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